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한 연강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이 물론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주로 제시된 과학 철학이 어떻게 이제 다른 분야 학문들, 특히 이제 사회구성주의 혹은 과학 지식 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의 과학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분야의 논쟁들과 어떻게 관련된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쿤이 워낙 그 과학혁명 구조가 유명해져서 사실은 토마스 쿤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철학자가 아니면 토마스 쿤이 그 과학혁명의 구조 이후에 어떤 책을 썼는지 그리고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쿤이 그 구조 이후에 또 과학혁명 구조 이후에 어떤 책들을 썼고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쿤 철학이 구조 이후에 발전돼 가는 과정을 쫓아가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쿤이 그 1992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원래 추구했던 철학적 기획을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획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내용을 이제 요 학부 수준의 이 강연에서 담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렇다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안 다룰 수는 없어서 그 내용의 핵심 그리고 쿤이 어떤 것 고민했는가 그리고 그 고민이 그 현대 영미 철학 특히 이제 분석 철학 전통이라는 거대한 백그라운드 하에서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리즈가 처음에 비엔나 모임과 어떻게 보면 영미 철학, 특히 영미 과학 철학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 실증주의, 논리 경험주의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판을 수행한 토마스 쿤이 결국은 그거보다 더 나은 철학적 기획들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들을 제가 보기엔 부분적으로는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한 아주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결국 이제 그게 책의 형태로 구상 중이었고 원고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걸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처음으로 살펴볼 책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196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쿤이 그 이후에 썼던 논문들을 모아서 1977년에 Essential Tension, 그 본질적 긴장이라는 일종의 논문 모음집을 출간합니다. 이 논문 모음집의 부제에 이게 좀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부제가 Scientific Traditions and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논문 모음집에 실린 논문들은 쿤이 구조에서 고민했던 그 문제의식,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주제들의 연속성상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이언티픽 트레디션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얘기로 하면은 패러다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특정한 방식, 트레디션이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쿤이 강조했던 것이 과거의 과학은 우리가 현재 익숙한 패러다임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연구됐다는 점을 이제 부각시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말은 이제 과학혁명 같은 과정들, 여러 가지 스케일의 큰 스케일, 작은 스케일의 과학혁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다뤄서 결국은 이 본질적 긴장의 부제를 그 과학혁명의 구조 용어로 풀었으면 뭐 패러다임과 과학혁명 정도가 되는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논문 모음집이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대학원 시절에. 왜냐하면 쿤이 일종의 멀티플 아이덴티티가 있지 않습니까? 다중 정체성이 있다고요. 맨 처음에는 사실은 그 학술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은 물리학자 지적 배경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자기 스스로로 논문을 써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자타가 공인한 아주 유명한 과학 사학자로
과학 역사학자로 일단 자기를 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연구에 근거해서 과학 철학적 연구에 뛰어들었고 그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가 예상외로 원래 요약본이었는데 갑자기 뜨는 바람에 사실은 이게 구조에 제기된 여러 가지 과학 철학적 비판들의 답을 하는 과정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점점 과학사 연구보다는 과학 철학 연구에 훨씬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정체성이 있는데 이 논문 모음집의 구조와 내용 자체가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부분은 전반부 부분은 Historiographical Studies, 그러니까 역사 기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역사학 방법론이죠. 역사학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타 히스토리 스타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히스토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쿤이 이 책을 낼 때까지 자기를 과학 철학자라고 성격 규정하기는 쉽지 않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과학사학자에서 출발해서 근데 그 과학사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그때 그 쿤이 젊은 시절에 욕심부린 얘기 드렸죠. 파티 가가지고 나는 단순히 금속이 왜 전기를 통하는지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론이 변화했는지가 아니라 도대체 금속이 전기를 통한다는 걸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싶다. 그 욕심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욕심을 이제 메타 히스토리라는 메타 역사, 그러니까 과학사가 있으면 그 과학사에 대한 메타적 비판적 고찰을 한다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세부의 논문들, 그 묶인 논문들의 내용들을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그 역사 기술 연구를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논문이 딱 처음에 나옵니다. 도대체 과학사하고 과학 철학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논문 되게 재밌습니다. 예, 얼핏 생각하면은 그거 되게 뭐 밀접하고 협동 과정도 만들고 되게 그 아주 근사한 관계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은 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일단 그거는 역사학하고 철학이 워낙 다르기도 하지만 과학이라는 그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했을 때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난처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철학은 그 디스크립티브한 세상이 어떻다고 기술하는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에 근거해서 어쨌든 노마티브한 규범적인 판단, 윤리적 판단이 같던 아니면 뭐 진리는 어때야 된다 이런 식의 규범성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 규준적인 뭐 하다못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데 역사학자들은 이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학자들은 어떤 역사적인 탐색을 한 다음에 그거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일반화를 하거나 이런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쿤이 양쪽 전통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학술적 스타일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과학사와 과학철학이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과학 철학자들이 자신의 철학적 논의를 할 때 당연히 그 과학사를 원용을 할 텐데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장하석 교수처럼 자기가 직접 과학사 연구도 하고 과학 철학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드물. 대개 과학 철학자들은 그 과학사 연구 잘된 과학사 연구를 활용하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철학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쿤도 정확히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쿤은 장하석 교수랑 마찬가지로 자기가 과학사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과학사 연구에 기반해서 과학철학 연구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특수한 어떤 사례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과학철학적 주장을 할 때 과학사학자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죠. 이건 굉장히 요런 특수한 맥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과학의 본성이 어떻고 과학 방법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과학사학자들은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역사적 과학 철학이 제가 이제 일종의 기준이 됐다고 했죠. 과학 철학 연구에서. 근데 그 역사적 과학 철학이라는 게 정말로 과학사 연구를 한 연구 결과에서 마치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뜸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가 떠오르듯이 과학 철학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과학사 연구만 잘하면 그거 들여다보면 과학 철학적인 논쟁점들이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학사 연구와 과학 철학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학문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되냐면 이게 과학사 과학 철학자들이 모이면 항상 던지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 과학사 공부를 할 때 이제 제가 유일한 과학 철학 전공자니까 교수님이 저를 놀리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거죠.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사를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논증을 잘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과학사 연구에 기반해서 진정으로 쿤처럼 과학 철학 연구를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는 무슨 뜻이냐면 과학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자기 견해를 완성시킨 다음에 이 얘기를 이 논증이나 이 철학적 주장이 정확히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이 사례가 딱 나한테 맞네 하고 이렇게 상당히 그 선택적으로 과학사 연구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훨씬 더 철저하게 그 경험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험적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사 연구의 바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흉식으로 얘기하면 귀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과학사 사례 연구를 한 1000개쯤 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우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1000개쯤 한 다음에 그 1000개에서 어떤 패턴들이 보이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근데 그렇게 연구는 안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사와 과학 철학이 얼핏 보면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보이는 것 같고, 토마스 쿤 자체가 사실은 양쪽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지만 다소 역설적으로 토마스 쿤이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둘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존재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과학사학자들 내에서도 과학철학자 내에서도 특히 과학사와 과학철학자 집단 사이에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과학사와 과학철학 사이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쿤이 큰 화두를 던진 거고요. 실제로 이 화두에 대해서 수많은 되게 유명한 과학사학자나 과학철학자들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대답해보고 저렇게 대답해보고 일종의 이게 퀘스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서치 퀘스천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논문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과 과학사의 관계도 되게 이건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학 철학은 철학 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러냐면 일단 철학 내에서 이제 도구적인 어떻게 보면 기초 철학들이 있죠. 뭐 논리학이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형이상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혹시 주제 철학이라고 하는 예술 철학, 뭐 과학 철학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룬 철학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과학 이론이 자연에 대한 우리 지식의 일종의 아이디얼 타입 같은 거고, 그리고 세계에 어떤 게 진정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던질 때 과학 이 현대 최신 과학 이론이 얘기하는 바를 무시하고서 그냥 사변적으로 뭐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하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윤리적 쟁점 중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과학기술 기반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과학 철학은 그 철학의 근본적인 연구 분야들과 다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그 과학 철학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그것이 핵심적인 철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건 뭐 유럽 철학이든 대륙 철학이든 영미 철학이든 우리나라든 상당히 그 공감대가 있는데요. 과학사는 안 그렇거든요. 과학사는 그 역사학 내에서는 지극히 변방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주제사고, 그러니까 마치 예술, 음악사나 미술사처럼 그러니까 그 역사의 큰 흐름을 규정짓는 것은 뭐 정치사거나 사회사거나 문화사거나 이런 어떤 흐름들이지, 과학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아주 그 특수한 집단의 그 디테일한 스페시픽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전통들이 역사학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쿤이 그걸 다룹니다.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해서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역사학 내에서도 과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역사학자들은 이런 점들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재밌는 점은 쿤이 과학 철학과 철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문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비어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사와 역사학은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훨씬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보다 지금은 역사학계 내에서 과학사를 훨씬 더 중요한 한 분과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쿤의 이 문제의식은 지금 2020년에도 좀 타당합니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연구고요. 쿤이 이런 연구한 줄 모르셨죠? 되게 재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쿤의 그 과학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 정말로 훌륭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쿤이 그 논문이 발표된 게 몇 편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 쿤의 작품들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무슨 에세이나 이런 거 이렇게 뭐 북리뷰 이런 거 빼놓고 좀 이렇게 상당히 서브스텐셜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내용이 있는 그런 논문들은 3, 40편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금밖에 아주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나 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각각의 논문들이 정말 제가 물론 이제 그 토마스 쿤을 워낙 좋아해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그 주옥 같은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의 이후 논의들의 엄청난 시발점이 되는 그런 어떤 주제를 던져준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논문도 그런데요. 물리과학에서 경험적 전통과 수학적 전통. 우리는 당연히 그리고 쿤 스스로도 이제 수학적 전통이 경험적 전통을 대체하는 경향성이 일종의 성숙된 과학에서 많이 발견된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좀 다 그렇죠. 그렇게 믿었지만 거기에 필연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는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과학 연구를 하는 것과 수학에 의거해서 과학 연구를 하는 것 사이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게 히스토리오그래픽 스타디스니까 우열 판단이나 무슨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전체 큰 흐름에서 2000년 큰 흐름에서 수많은 패러다임이 교체하면서 이 두 흐름이 놀랍게도 지속적으로 어떨 때는 경험적 전통이 좀 우세하다, 어떨 때는 수학적 전통이 우세하다. 이렇게 상당히 그 두 흐름에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철학자들은 여기 논리학도 집어넣겠죠. 이 둘 사이에 일종의 그 부침이 있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물을 파악하는 과학 연구의 굉장히 거대한 두 흐름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의 동시 발견,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거대한 이론적 틀의 경우에는 한 과학자가 유일하게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 명의 과학자가 흔히 얘기하는 동시 발견,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상대방 걸 카피하지 않고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런 어떤 경우가 많다 하는 점을 분석하는데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흔히 이거를 과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동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A도 발견하고 B도 발견하고 C도 발견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똑같은 거죠. 1 더하기 1은 2로. 쿤이 이 논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과학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발견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클라우지우스의 에너지 보존 법칙, 클라우지우스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한 방식과 줄이 이해한 방식과 이렇게 흔히 동시 발견의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여러 과학자들이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파악한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패러다임이 조금씩 다른 거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가려지느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교과서 종선 논문 전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그 논의가 이루어질 때는 클라우지우스 포뮬레이션과 가령 뭐 윌리엄 톰슨 포뮬레이션 이렇게 몇 명이 있어요. 한 서너 명이 있는데 그 서너 명의 이해하는 방식이 에너지가 뭔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게 다 달랐는데 어느 순간에 과학자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쳐내고, 차이들을 쳐내고, 야,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이해하자라고 합의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리딩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도 정확히 이 생각을 했고, 톰슨도 정확히 이 생각을 했고, 줄도 정확히 이 생각을 했다고 교과서를 새로 써버리고, 이 사람들이 다 요 똑같은 생각을 서로 다른 맥락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를 쓴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각각의 포뮬레이션의 내용이 달랐다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 교과서 종술 논문 전통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사실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사실은 각 개별 과학자마다 각기 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볼릭 제너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교과서에다가 서술하느냐, 여기에만 합의를 하면 그러면 사람들끼리 전부 다 평화롭게 과학 연구를 하면서 의견이 서로 다른 줄도 모르면서 과학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역사 연구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과학 철학적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모았는데, 일단 근대 물리과학에서 측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논문은 제가 몇 번씩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논문 되게 어려운 그 측정이라는 작업이 논리실증주의에서 본 것과 쿤이 본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논리실증주의에서는 측정을 굉장히 단순하게 봐요. 그냥 세상이 있고 세상에 있는 인류값들을 이렇게 카피해내, 마치 이렇게 복사를 하듯이 그냥 얻어내는. 그래서 경험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잖아요. 경험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정보가 그냥 인식자한테 오는 것. 근데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없고, 측정은 요즘 표현이라면,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단어를 안 썼으니까. 근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측정이 세상의 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읽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지만, 쿤은 절대로 뭐 반실제론자는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는 구성주의적이다. 즉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측정 장치를 만들어 나가고, 측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는 건 이런 뜻이다 라고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론이 있어서 이론에 따라서 야, 압력은 이거야, 이거 측정해봐, 그러면 그러네, 그래서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사 이론에서는 맨 처음에 추상적으로 압력이 뭐다라고 나왔더라도 실제로 측정을 하다 보면 이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면 측정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측정했으면 우리 압력 개념도 좀 약간 바뀌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론과 실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과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들이 그 실시간으로 구성되는 그런 특징이고, 그래서 측정이 그냥 단순히 그 외부 세계에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인식론적 과정이고,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저는 이게 쿤은 이제 물리과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사회과학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박사 논문 주제는 좀 다른 거였지만, 그 박사 과정에서 그 제가 일종의 그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물리과학과 그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서의 측정을 그러니까 일종의 측정의 철학을 그 양쪽 분야에서 하는 거였고, 제가 있었던 그 LSE와 그 다음에 그 암스테르담 대학에 있던 그 경제학의 측정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팀을 이뤄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사회과학에서 측정이 얼마나 정말 이 쿤 이론이 정말로 잘 맞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쿤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사회과학에. 근데 정말 혹시 사회과에서 측정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 좋은 책이 그 이후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쿤의 과학 철학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뭐 낸시 카트라이트의 커패시티 앤 메저먼트라든가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측정의 인식론적 기능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논리 실증주의의 그런 나이브한 견해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논문입니다. 과학 연구에서 정통과 혁신 본질적 긴장, 이걸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약간 자세하게 말씀 드릴 거고요. 이게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이 뭐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실제로 그 측정만큼이나 사고 실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인식론적으로 과학 방법론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의 서너 편의 논문들은 일종의 그 변증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구조에 대해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엄청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비판 내용들이에요. 야, 너 얘기 들어보면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횟가닥 한 정교를 믿다가 다른 정교를 믿는 거니까 그건 군중심리학 아니냐, 그런 비판 많이 했죠. 그게 무슨 저기 철학이냐, 그게 무슨 그 근거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일종의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심리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한 건데, 중요한 건 그 둘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그 무자르듯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부분들, 즉 과학자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인식론적으로 하나도 안 중요하고 오직 순수한 논리적 관계, 증거와 그 다음에 이론사의 순수한 논리적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논리 실증주의의 과학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막 군중 심리학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그 논리 실증주의의 그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쓴 거고요. 이건 사실은 제가 과학혁명의 구조 설명하면서 여기 있었던 논문들의 내용들을 많이 원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거였죠. 쿤의 이론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서 특히 많은 게 그 공약 불가능한 패러다임들은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생각. 죄송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만 직접적인 번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의 창의성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이 되게 재밌는 논문인데요. 저는 쿤이 이 논문 이후에도 좀 논문을 이쪽 분야로 좀 썼으면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쿤의 마지막 책, 사후에 나왔죠. 사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낸 책에서 이 내용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본질이 뭐냐 돌아가거든요. 과학혁명이라는 게 뭐가 바뀌는 거냐 도대체. 거기에 사실 이 과학적 창의성이나 상상력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그렇지만 논문 딱 이 한 편으로 끝나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이 논문 한 편에서 제시된 견해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설명드리면 좀 재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쿤이 훌륭한 내용인데 워낙 압축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 쿤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드리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뉴턴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또 재미도 있고요. 그 뉴턴이 마율력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신화에 가까운 전설이 있죠. 이제 떨어지는 사과 얘기. 그래서 그게 그 신화나 전설이 얼마나 전 세계적 수준으로 퍼져 있냐면, 이게 이제 19세기 일본의 판화인데요. 뉴턴이 19세기 복장을 하고 앉아 있죠. 그 뒤에 이제 19세기 집이 있고 사과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저러다가 이제 뉴턴이 만류력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9세기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때 당시조차도 사실은 저런 그 신화가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은 전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당시 유행했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이 휴교를 하고, 그래서 뉴턴이 대학 재학 시절에 자기 고향인 올소프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저게 왜 떨어지지? 좀 극적인 시나리오에는 떨어지는 사과의 막고 버전도 있습니다. 막고 그래 이거야 유레카 같죠 좀 멋있죠. 그래가지고 저게 지구가 끌어당기는구나 하고 그 만유력 법칙을 이제 알아냈다는 우주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본 저는 아니고요. 이제 과학사학자 뉴턴 과학사학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게 그 이야기가 참일 가능성은 한 2%, 98%는 분명히 거짓이다. 왜 2%가 남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뉴턴이 직접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 얘기가 거짓말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이 창의성과 관련된 건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은에서 그 느껴지는 창의성은 어떤 거죠? 천재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물을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천재라는 거, 과학적 천재는.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인류가 그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종으로서 이렇게 그 어떤 시점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 역사 시대만 따져도 수많은 인간들이 떨어지는 사과를 봤을 텐데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아무도 만유력 법칙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뉴턴은 얼마나 천재면 얼마나 창의적이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남들은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구나를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진다고 보지 않고 지구가 끌어당기는구나 이렇게 남들이 전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이다. 그게 이제 널리 퍼져 있는 담론이고 뉴턴의 이 사과 신화 내지 전설은 그런 담론에 굉장히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뭐냐면 과학적 창의성이라는 것, 특히 굉장히 아주 탁월한 수준의 과학적 창의성은 범상한 사람은 아예 불가능한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사물을 파악해서 그것을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그 착성 그리고 그 착상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오직 천재들한테만 나타나고 그 착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시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감탄스럽고 역시 대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담론들 그게 이제 과학적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쿤이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 논문에 사실은 오해를 하실까봐 쿤이 거기서 뉴턴을 사례로 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드는 사례이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과학사학자들이 뉴턴 연구를 한 과학사학자들이 뉴턴이 그런 어떤 방식으로 그런 전형적인 그 천재적 창의성의 방식으로 만유력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을 거라고 98% 확신하는 이유는 뭐 과학사학자들답게 증거입니다. 사료적 증거들. 그러니까 뉴턴은 당시에 보기 드물게 요즘 말로 하면 연구 노트를 굉장히 착실하게 작성하는 학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착실했냐면 뉴턴이 이렇게 자기가 계산한 거, 떠오른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은 종이가 이 정도 크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캠브리지에 방이 있는데 이 정도 방에 꽉 찰 정도로 있어요. 근데 당시는 종이가 무지 귀할 때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그게 굉장한 일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수많은 종이 중에서 하얀 백지는 거의 없고요. 대개 다른 종이 이면지예요. 우리말로 치면 다른 거 했던데 뒤에다가 이렇게 그 당시는 일반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뉴턴 엄마가 소판 영수증 뒤에다가 이제 막 계산을 하고 그런 게 가득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제가 이제 그 관련 학자한테 그 라이브러리한테 들은 얘기로는 현재까지 그 전체 그 아카이브를 그러니까 뉴턴의 평생이 쓴 그 메모를 처음부터까지 다 본 사람은 뉴턴 학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2사람밖에 없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분 바꿔서 논문을 쓰는데 근데 그 2사람이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처럼 그게 만유력 법칙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 사과 얘기는 단 한 곳에서도 없다는 건 그 합의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뉴턴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연구 과정이나 아이디어들을 항상 써나 버릇했는데 그 수많은 기록 중에서 사과 얘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일단 그 엄청난 사료 중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단순히 그런 사료가 없을 뿐더러 뉴턴이 그런 사과를 떨어지는 걸 보고 완력 법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뉴턴은 그런 생각을, 이 점이 중요한데, 이 점이 이제 쿤의 맥락에서 중요한데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패러다임 하에서 과학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쿤의 생각을 원용을 하면 뉴턴이 당시에 과학 연구를 하던 패러다임은 그 만유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불허하는 패러다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뉴턴은 당시에 데카르트의 엄청난 영향 하에서 자연철학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제 이 방송을 들을 분들은 데카르트는 철학자 아니야? 근데 뉴턴은 과학자인데 과학자가 왜 철학자 영향을 그렇게 받아?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19세기 이후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데카르트는 물론 철학자죠. 그렇지만 당대 최고의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과학자가 아니라요. 당대 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만약에 노벨상이 있었으면 노벨상 분명히 받았을 과학자예요. 데카르트. 그러니까 정말 탑 클래스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당시 데카르트의 자연 철학은 전 유럽의 대학에서 정말로 최고의 수학적 능력과 자연 철학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공부하는 최첨단 이론이었고요. 뉴턴이 정말 대단한 게 학부생이었잖아요. 근데 학부생이었는데 당시 최첨단 이론인 데카르트 책을 구해다가 거기다가 다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혹시 여기서 역시 뉴턴은 천재야. 나는 그 정도 머리가 안 되는데 참 나는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까 봐. 예, 뉴턴 천재 맞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근데 뉴턴 공부한 방식에 대해서 연구된 결과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뉴턴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뉴턴이 책을 보면 그 데카르트 책을 보면 이해할 리가 없죠. 당연히 이해 못해요. 근데 뉴턴은 머리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아무리 머리 좋은 뉴턴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요. 머리만 좋았던 게 아니라 거의 집념이 이건 사실 아인슈타인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케이스 연구를 해보면 사실은 대부분 뛰어난 과학자는 다 이 어마무시한 집념과 끈기와 집중력이 있어요. 사실 머리만 좋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집중력과 끈기와 그런 어떤 어떤 독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요. 자, 이렇게 공부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데카르트 책이 워낙 첨단 책이었고 그래서 아는 사람 잘 없고 그러니까 데카르트 자연철학 책을 갖다 놓고서요. 거기 이제 뭐 기상학도 나오고 뭐 기하학도 나오고 온갖 수학 뭐 다 나오거든요. 물리학도 나오고 갖다 놓고 첫 페이지 읽는 거예요. 그게 쭉 읽다가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아무리 뉴턴이 천재도 이해될 때까지 읽어요. 정말로 또 읽어요. 이해 안 돼. 또 읽어요. 그래서 한 20번쯤 읽고서 이해했다고 치죠. 이런 거구나. 머리가 좋으니까 맞춰보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권대중 선생님이 얘기하신 해석학적 방식으로 읽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런 뜻이면 이런 뜻이 되는데 아니네. 또 말이 안 되네. 그럼 여기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런 거 아니네. 이런 거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한 20번쯤 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를 이해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다 그걸 또 기록해요. 내가 생각해 이건 이런 뜻이다. 근데 그리고 데카르트가 계산 잘못한 게 여러 개 있거든요. 뉴턴이 다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얘네 둘을 결합해가지고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사고 실험하면 데카르트 얘기랑 다른 게 나온다. 그리고 이건 모순이 된다. 이런 것도 옆에 다 주석 달아두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맞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사실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전 페이지나 그 전 장부터 다시 읽어봐라.
왜냐하면 이게 책이 좋은 책일수록 훌륭한 책일수록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앞에서 뭔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뉴턴이 놀랍게도 정확히 이거 제가 뉴턴한테 배운 건 아니고요. 근데 이거 동시 발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뉴턴이 정확히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읽고 또 봐요.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읽고 봐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써놨어요. 뉴턴이 일기장이라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명심하세요. 이 방송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뉴턴처럼 천재도요 별 수 없어요. 엄청나게 끈기 있게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뉴턴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워낙 천재니까 데카르트 책 놓고서 그런 뜻이구나 술술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엄청 힘들어요. 천재한테도 굉장히 힘들고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돌아가서 데카르트주의자로서 뉴턴이 자연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데카르트주의는 자연철학에서 데카르트주의는 여러분들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만 익숙하신데 이제 데카르트가 자연철학에서 강조한 건 기계적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메카니컬 필로소피. 온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둥근 입자도 있고 뾰족한 입자도 있고 별명 굉장히 다양한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만 빼놓고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의 운동과 돌아다니는 거, 운동과 충돌로 다 설명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데카르트 책을 읽다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서 몇 번 읽다가 그 생각을 해내서 그 해결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실화인데요. 기상학 책, 데카르트가 기상학 책도 썼거든요. 기상학 책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걸 설명하는 구절이었는데 한만 읽어 딱 두 줄이에요. 두 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가만 있어봐. 데카르트는 기계 철학자잖아. 이 기상현상,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는 현상도 아주 작은 입자의 운동과 충돌을 설명해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 문장 자체를 그렇게 읽으니까 읽히더라고요. 뭐냐면 저 하늘 그리고 그림도 밑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일단 파악하고 나면은 너무나 모든 게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 파악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그림이 누워 있는 게 저 하늘 꼭대기에서 그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충돌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걔네들이 척척척척척척척 결합해가지고 물고기가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잖아요. 왜? 물고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데카르트에게는 기계예요. 물고기도. 그러니까 수많은 입자들이 적당한 방식으로 조합이 되는데 그 위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막 충돌하다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그 구절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두 문장이. 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핵심은 뉴턴은 절대로 데카르트주의자로 남아있는 한 만유력 법칙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생각했다고 해도 바로 내쳐야 됩니다. 왜? 만유력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끌어당긴다죠. 왜 끌어당기죠? 제가 이 질문을 학부 물리학 수업에 했다가 야단 엄청 맞았어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왜 끌어당기죠?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적어도 고전역학에서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힘은 그냥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돼요.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카우자라고 그러니까 원인을 꼭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이나 원인으로 설명해야 돼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얘네 둘이 끌어당긴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얘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의 충돌과 운동으로 왜 끌어당기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뉴턴이 만유력 법칙 아이디어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단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나온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든지 데카르트 철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림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뉴턴이 마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왜 그 영화에 가끔 나오는 것처럼 여기 계신 선생님들 사이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끈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매듭 같은 게. 그래서 그 매듭의 장력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수학이 안 돼요. 그래서 모순이 나오고 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포기하고 데카르트적으로 만류인력을 옹호하려는 걸 포기하고 뉴턴이 도달한 결론이 뭐냐면 그 유명한 하이포스티코 논 핑고예요.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이제 쿤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가설을 21세기 과학의 가설을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가설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하이포스티코 이걸 썼다고 해서 그걸 현대의 가설로 현대 과학에서 가설은 뭐죠?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설명하고자 할 때 아직 입증이 되기 전 단계의 일종의 후보, 진리 후보 같은 게 가설이죠.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워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봤는데 설명이 잘 되면 이건 좀 입증이 된 이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설을 폐기하고 이런 게 가설이잖아요. 뉴턴 시절의 가설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뉴턴 시절은 데카르트 자연철학이 지배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뉴턴 시절에 가설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가설일까요? 데카르트적 가설이죠. 그래서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시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나는 데카르트식 가설은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나는 데카르트식으로 자연철학 안 하겠다. 나는 내 방식을 따로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나는 만류인력 법칙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런 데카르트식의 가설적 설명은 할 방법이 없다. 근데 괜찮아. 왜? 과학의 지향점은 그게 그러고 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그래서 일종의 그거에 대한 이유들도 논증도 해요. 왜 데카르트식 가설이 필요 없는가? 그게 뭐 그 요즘에 과학철학적 용어로 하면 언더 디터미네이션, 부분 결정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뉴턴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그 가설들이 제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하늘에서 생선이 그 물고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서 데카르트식으로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해서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바다에서 용오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물고기가 제트기를 타고 움직이다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것도 뭐 상상력이 풍부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설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데카르트적인 가설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당시에는 현미경도 없었고 미시세계를 탐색할 어떤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뉴턴은 우리가 데카르트적 가설 수없이 많은 데카르트적 가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가설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까지는 그것들을 그 확실성 있게 어떤 것이 맞는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쳐두자. 그건 자연철학의 영역에서 빼두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하자. 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제시하는 그런 수학적인 방식으로 힘들을 묘사하고 세상의 운동들을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뉴턴은 사실은 물리학만 바꾼 게 아니라 당시 용어로 자연철학, 물리학 방법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을 한 거죠. 뉴턴 혼자서. 그러니까 단순히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참신하고 훌륭한 이론을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 과학은 데카르트식으로 하지 말고 내 식으로 해. 내 식이 뭐냐면 하이포스티코 논 핑고. 나는 세상을 수학적으로 잘 디스크라이브, 기술할 뿐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인과적 설명은 안 한다. 그게 자연철학이야. 내 식에.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게 그 당시에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혔고요. 뉴턴이 일일이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의 반대자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배제하거나 어떤 경우는 막 그냥 인신공격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인식론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잠재우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식의 과학 자기식의 과학 연구 방법론을 수용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뉴턴주의 과학이라고 해요. 과학사에서.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데카르트식의 과학이 아니라 데카르트식으로 어떤 궁극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자연 철학이 아니라 뉴턴식으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을 그 중세 철학에서는 현상을 구제한다고 하죠. Setting the phenomena. 현상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수학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뉴턴주의 과학이라고 하고 뉴턴주의 과학은 17세기, 18세기 한 초반까지 사실은 그 유럽에서 자연 철학 연구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그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런 과학적 창의성, 만류인력 법칙을 창안한 것도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학 연구 방법론을 바꾼 거. 사실 저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천재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뉴턴은 과학 철학자라고 봐요. 과학자인 동시에 과학 철학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탁월한 어떤 통찰력이나 창의성을 분명히 뉴턴이 보여줬지만 그 과정은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라 굉장히 지난한 과정. 엄청나게 힘들고 막 굴곡도 많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탐색하다가 그 과정에서 얻어낸. 그러니까 과학적 창의성은 그렇게 제가 잠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코페르니쿠스 예를 들었는데 그 수많은 어떤 그 데드엔드 일이 잘 안 풀리고 가 생기고 변칙 사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적어도 이렇게 뉴턴이나 코페르니쿠스 수준의 엄청난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더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끝내기 전에 참고로 하나만 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현대 과학자들이 아니 그러면 그걸 데카르트 가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쓰지 왜 그 뉴턴은 그냥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고 써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역사에 대한 몰이해를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가설 그러면 다 그 마치 요즘에 과학자들이 에너지 그러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에너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냥 에너지라는 걸 알지 그걸 갖다 구태여 야 내가 말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에너지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데카르트 에너지 개념이 아니고 뉴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에너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뉴턴도 당시에 하이포테시스 그러면 무슨 말하는지 사람들 다 한단 말이에요. 데카르트 가설을 의미하는데 그걸 갖다가 구태여 데카르트적 의미의 가설이라고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례를 겪으면서 야 쿤의 통찰력이 그러니까 그 용어 과학적 용어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리딩백을 하는가 자신이 익숙한 그 개념을 얼마나 과거 과학에 투영하는가 가설이라는 용어조차도 그래서 투덜대는 거예요. 왜 데카르트란 말을 거기다 안 썼냐 안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뉴턴의 사례 연구를 얘기를 끝내면 그 쿤이 그 논문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과학적 창조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뉴턴에 의해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어떤 패러다임 내에서 데카르트 철학이죠. 그 패러다임 내에서 그 패러다임이 허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될 때 변칙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그럴 때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상상력 혹은 사고 그것들을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것과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사고하는 그런 발산적 사고 그 둘이 둘 다 필요하다. 정상과학 연구 시기에도 필요하고 과학혁명 시기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근데 서로 본질적으로 긴장관계 왜냐하면 서로 배제하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수렴적으로 사고하면서 동시에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떨 때 수렴적으로 사고하고 어떨 때 발산적으로 사고하는지를 현명하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고 뉴턴도 정확히 그 얘기를 했죠. 그 일을 했죠. 사실은 데카르트 자연철학 체계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어떤 순간에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하이포스티커 논핑고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 긴장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과학에서의 창의성을 가장 눈부시게 보여주는 사람이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 떨어지는 사과 보고 이상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를 그 논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 쿤의 그 구조 이후에 그 과학 철학적 논의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논의가 많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주제로서 과학적 창의성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쿤이 사후에 관한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암시적이죠. 구조 이후 정, The Rhodes Structure. 결국은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이후에 쿤의 과학 철학자로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과학 철학자로서의 그 연구들이 어떤 굴곡을 거치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저는 이제 부제를 눈여겨 보는데 제목이 아까와 달리 철학적 에세이라고 philosophical ess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쿤이 그 Essential Tension 본질적 긴장 1977년 출판한 이후에 과학사 논문을 거의 안 썼어요. 책은 한 권 썼어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양자역학에서 그 흑체 복사 이론에 대한 책은 한 권 썼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과학 철학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과학혁명 재검토. 그래가지고 그 결국은 자신이 제시한 여러 개념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인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했으니까 그 과학혁명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걸 철학적으로 훨씬 세련되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논문들은 정말 철학적으로 세련되어 있어요. 그 과학혁명 구조에서의 그 주장들보다 훨씬 그 뉘앙스돼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걸 읽어보면 쿤이 엄청나게 그 사이에 철학 논문을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논의들을 다 파악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인용해 가면서 전형적인 방식으로 철학적 담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논평과 응답은 자신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쿤의 과학혁명 구조를 말씀드릴 때 이미 그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판으로 그 책을 읽잖아요. 쿤이 책을 낸 다음에 자신들한테 제기된 여러 가지 비판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정판을 낼 때마다 그것들을 반영했어요. 근데 앞부분을 고치지는 않고요. 뒤에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 개념이 너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거시적인 세계관의 의미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로 사용되는 것 같다의 지적에 대해서 그 굉장히 큰 보론을 굉장히 긴 보론을 이 판에 써가지고 맞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문 분야 기반이라는 개념과 모범사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그 자신이 과학혁명 구조에서 원래 이렇게 좀 거친 형태로 제시했던 걸 훨씬 깔끔하게 철학적으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첨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2부의 내용들이 되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판에도 또 조금 더 크리틱의 그 비판자들에게 답하며라는 글을 갖다가 포함돼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과학혁명의 구조 4판에는 이 2부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리서치, 그러니까 자신의 책에 대한 대응하면서 과학혁명 구조 내용들을 훨씬 철학적으로 이렇게 그 안정적인 형태로 표준화된 형태로 잘 만든 2부를 빼놓고 1부에서 이제 진짜 오리지널 리서치 내용이 있는데 여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이 내용은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순전히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인데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센셜 텐션의 논문들을 읽을 때 제가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고 정말 인사이트들이 있고 근데 여기 논문들은 인사이트는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시 쿤이야. 이런 점이 있지. 근데 이게 완결이 안 됐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탁 그래서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해가지고 딱 제시된 형태로 가령 측정의 역할이라든가 사고 실험의 역할 이런 주제들을 완결된 쿤의 이론의 형태로 제시 창조성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라 기존의 분석 철학적 전통이 과학 철학에서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걸 제시를 하고
그게 왜 문제인지 논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단초들에 대해서는 인사이트를 포함시켜 놨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잘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면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뭔가 끝난 느낌이 드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지가 않아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그 판단으로는. 그래서 아마 쿤이 이 책을 끝까지 자기가 완결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유고집의 형태로 그 편집해서 출판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 공약 가능성, 비교 가능성, 의사소통 가능성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과학혁명은 무엇인가는 그 제가 쿤이 그 과학사 논문은 잘 안 썼지만 책을 한 권 썼다고 했죠. 그 막스 플랑크라는 양자 역학의 형성에서 되게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가서는 아인슈타인과 같이 양자 역학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예측은 잘하지만 자연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인과적 설명을 못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했던 되게 중요한 물리학자 그 막스 플랑크가 도대체 양자 개념을,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물리량의 개념을 어떻게 그 얻어내게 되었는가를 과학사적으로 굉장히 잘 탐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것의 과학철학적인 의미를 쓴 책이에요. 되게 두껍고 되게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과학혁명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쿤은 그 막스 플랑크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은 그래요. 야, 내가 과학혁명이 내 이론에 따르면 나는 과학혁명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 라는 걸 제시한 게 저 논문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혁명의 구조 읽지 않으시고 저 논문을 읽으시면 어떻게 보면 에센스를 뽑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시절에 좀 이렇게 약간 거칠게 쓴 책이거든요. 되게 훌륭한 책이긴 하지만 근데 이 논문에서 예를 막스 플랑크 예를 들어요. 그래서 동일한 현상인데도 어떻게 그 수학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하고 그 수학이 함축하는 존재론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흘러나오게 되는가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불행히도 그걸 조금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통계 물리학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가 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기 그 맥스웰리안 통계학하고 그 다음에 볼츠만 통계학의 차이, 볼츠만 통계학하고 깁스 통계학의 차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서 약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학사에서의 가상 세계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논문인데 구조 이후의 여정, 뭐 역사적 과학 철학의 한계, 문제, 뭐 이 역사적 과학 철학의 문제가 되게 재밌어요. 본인이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이 역사적 과학 철학을 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과학사와 과학 철학의 관계하고 맥이 닿는 논문. 역사적 과학 철학이 좀 너무 오버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과학사를 갖다가 자세히 연구했다고 해서 거기서 사실은 노마티비티를 강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과학 철학의 올바른 과학 철학이 튀어나오지 않는데 이제 쿤도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과학 철학 논문 보면 이게 과학 논문인지 과학 철학 논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과학 내용만 잔뜩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그런 어떤 과학 철학적 작업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약간의 회의주의적인 시각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요즘 과학 철학이 너무 테크니컬해져 가지고 실제로 제가 봐도 이게 물리학 논문인지 과학 철학 논문인지 모를 논문들도 꽤 실리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논문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 철학적 내용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다루되 결국은 어쨌든 철학적 메시지나 철학적 논증이 있는 논문이야 이제 과학 철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 요즘의 유행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사실 진짜 재밌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걸 읽어보고 이를 권해드리는데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인터뷰예요. 쿤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인터뷰, 되게 긴 인터뷰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그때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미 사회주의 고등학생 동맹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뭐 그런 얘기들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능 세계 혹은 가상 세계, 그 possible world는 영미 분석 철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분석 철학 전반에서도 사용되지만 과학 철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이제 퍼트남이 들었던 쌍둥이 지구의 사례입니다. 쿤이 이 퍼트남의 쌍둥이 지구 사례를 들면서 도대체 과학 철학 논의에서 가상 세계를 가능 세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지를 비판합니다. 저는 그 비판 내용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비판 내용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약하다고 느끼고 사실은 그 후속 작업을 제가 연구 중인데 지지부진하네요. 그 사실은 그 초고 써둔 거는 꽤 오래 썼는데 그 이후에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아직 논문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쌍둥이 지구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퍼트남의 그 사고 실험인데요. 퍼트남이라는 그 영미 철학자가 현재 우리가 물이 이 지구에서는 진짜 실제 하는 지구에서는 물이 H2O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퍼트남은 지구랑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게 맨날 그 가능 세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지구에서 모든 면에 다 똑같은 세계를 하나 쌍둥이 지구를 상상하는데 거기서도 물과 그 현상적으로 감각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물질이 있어요. 현상적으로 감각적으로 같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가능한 모든 측정 장치를 동원해서 그 물질을 탐색해도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는 H2O라고 부르는 그 물의 모든 속성이 나와요. 뭐 전기 전도도 뭐 그다음에 어느 온도에서 어는지 뭐 이런 거 같은 모든 물리적 속성이 다 물하고 똑같아요. 감각적으로도 똑같아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셔보면 완전 물이야. 이건 우리가 전혀 이걸 못 느껴요. 그런데 그 물질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화학 구조 XYZ라고 이제 퍼트남이 지칭을 하는데 XYZ로 돼 있다. 그러니까 H2O가 아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제 의미론적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대체 H2O라는 그 화학적 속성과 물이라는 우리의 개념을 서로 이렇게 연관되었다고 할 때 이것의 연관은 의미론적 속성인가 존재론적 속성인가 우리가 인식적으로 발견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는 과학 철학 내에서 쿤이 이거 가지고 책도 한 권 있어요. 그 XYZ하고 H2O 크로니클이라고 워터 크로니클이라고 가지고 요 논쟁과 관련된 논문 모음집이 따로 책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쿤이 이 사고 실험을 어떻게 논점을 잡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쿤이 일단 퍼트남의 이 사고 실험은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특정한 존재론적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존재론적 가정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위배된다. 그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철학적 사고 실험을 하는데 그게 경험과학의 지식과 위배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설사 위배된다고 해도. 자, 이런 겁니다. 쿤은 뭘 지적하냐면 물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은 완전하지도 않고 오류가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지식에 입각해서 볼 때 H2O와 그 모든 면에서 물리적 속성, 화학적 속성, 그다음에 그 물 맛까지 완전히 동일하면서 H2O와 근본적으로 화학 구조가 다른 분자 구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XYZ라고 툭 그냥 퍼트남은 던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배경 지식이 이게 뭘 뜻하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배경 지식에 따르면 XYZ라는 것이 그걸 이렇게 가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지식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물론 철학자들은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럼 가정한다는 게 뭘 뜻하는가를 물어요. 쿤은. 그걸 갖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사고 실험에서 어떤 것들을 가정하는 게 뭔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존재하는 방식들이 충분히 임의적이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고에 대해서 존재론적 과정들을 어떻게 해도 그거로부터 어떻게 마음대로 해도 그 모든 가능한 세계에 타당한 철학을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올바른 철학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보편적이어야 되니까 실제 actualized world,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된 세계 말고 실현될 수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세계에 타당해야 된다는 직관은 사실 쿤도 동의하는 직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이해하기 쉬운 예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백악기에 소행성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그 여파 때문에 공룡이 다 멸종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 소행성이 살짝 비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랬을 때 지구상에는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처럼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공룡 비슷하게 닮은 조류 인간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그리고 걔네들이 사실은 상당히 진화해가지고 만류의 만물의 영장의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마구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드워드 윌슨도 사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물학적으로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현실화된 세계 말고 가능한 세계를 포함해서 형이상학적 주장을 포함한 철학적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건 맞지만 그 세계가 존재론적으로 임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걸 게다 좀 어려운 철학 용어로 착상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conceivabilit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으면 그 세계는 다 가능하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현재 우리가 하는 베스트 사이언티픽 시오리에 입각해서 그 베스트 사이언티픽 시오리가 컨시스턴트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우스 오브 네이처, 자연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과 정합적인 수준의 세계들만 고려해서, 물론 그 세계 대부분은 현실화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류 인간이 안 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는 분명히 충분히 가능한 세계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나 생물학 법칙에 따를 때 그런 세계 내에서만 타당한 과학 철학을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쿤은 당연히 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할 때 컨시버블 하면, 상상 가능하면 그냥 무조건 그것에 대한 철학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과 물론 그거에 메타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자체가 바뀐 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과학 철학에서, 그래서 쿤이 계속 강조합니다. 다른 형이상학이나 이런 데서는 자연 법칙 자체도 바뀐 세계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할 때는 모르겠지만 과학 철학 논의를 할 때는 현대 과학 이론의 제한 조건 내에서 그 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다. 근데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 논의들의 범위들을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쿤의 직관에 동의하거든요. 당연히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옛날에 그 얘기 있잖아요. 중세철학에서 바늘 끝에서 천사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춤을 출 수 있는가.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 혹은 비엔나 모임에서 얘기했던 형이상학이거든요. 폄하적 의미에. 그런 논의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는 것. 그거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왜 그러면 토마스 쿤의 과학 철학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됐냐면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임의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패러다임은 야 결국 세상을 보는 틀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본 거죠. 거기서 이제 쿤이 실제론자로서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H2O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과학적 근거를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H2O를 XYZ로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H2O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볼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유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대 화학이 당연히 미래에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진 않죠. 쿤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게 XYZ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H2O의 속성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그 기존 과학 연구의 성과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과학적인 혁명이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순서 토론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5번이라고 하는 강연 횟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휙 지나가서 또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됐네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좋은 이야기 들었고 하지만 또 여전히 많은 의문거리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급적이면 제가 앞에 좀 썰을 풀지 않고 최대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손을 드셔야 됩니다. 예, 언제나처럼 조준 선생님. 네, 질문 두 가지인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하면서 여러 이론가들이 동시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논리로 그 결과에 이른 것이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다 종합이 되면서 교과서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론론적으로 다 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교과서를 읽을 때는 약간 의심의 눈빛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대부분 교과서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라는 게 실제 그 교과서에 적힌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게 되었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인포메이션을 전달해가지고 핵심은 이거야. 네가 이 다음 단계를 하면 돼.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론 수준의 철학 교과서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론 수준의 사회학 교과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막스 베버나 듀르갱을 정말 원전을 읽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일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특히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실린 과학의 역사 부분이 정말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정말 그 용감하게 쓰시거든요. 왜냐면 그 복잡한 게 많은데 그냥 그걸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제거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정말 그걸 굳건하게 믿고 최근에야 뉴턴의 사과얘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도 참 용감하게 잘 쓰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돼 갖고 질문도 굉장히 이상하게 모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근대 물리과학에서 측정의 기능에서 그 측정이 굉장히 구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게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요즘 논의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과학에서 특히 지금 사회학에서 새로운 방법론으로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샘플링을 해갖고 뭐 전국에 뭐 2,000 케이스를 뭐 다 나이랑 지역이랑
객관적으로 해갖고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 뭐 현상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할 필요도 없이 빅데이터를 갖고 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주장한 걸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훨씬 더 객관적으로 지금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근데 최근에 그 빅데이터의 그 편파성 그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논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에 글을 쓰고 해서 그 단어들을 선정하는 것 자체에 이미 규범 어떤 특정한 가치관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미 스큐드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선정되는 그 과정에 대한 무슨 평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왜 떠올랐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보고 왜 그 단어가 그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과연 그 빅데이터 그 자료 바깥에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전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생각 자체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연관된 질문을 빅데이터 제가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바로 어제 이 시간이었네요. 그 저는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 줌 그 화상 회의 방식으로 그 실시간 강연을 했는데 그 대상자는 이제 그 한예종 학생들입니다. 아, 특강이 있어가지고 뭐 거기 교수님 몇 분하고 이제 학생들 한 30명 하고 이제 같이 막 연결돼서 이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아도르노 미학을 좀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 사람의 그 사고 궤적을 쭉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이 사람이 그 어떤 계몽이나 근대성을 비판할 때 썼던 개념이 이제 동일화라고 하는 건데 그 동일화의 가장 또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양화다. 그 양화가 결국 그 대상을 그러니까 뭐 disqualification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탈질화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상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말 객관적인 성질 이게 퀄리티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이제 quantification 그러니까 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뭐 객관적이고 뭐 아주 불편부당한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편파적일 수 있고 좀 어떤 그 나쁜 의도가 기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어떤 한 교수님이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든 그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상욱 선생님이나 뭐 가끔씩 이제 만나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딴 전공자들 만나는데 경제학 전공자들하고 이제 처음에 제가 이해 못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도들은 기업의 가치 하니까 사회에다가 어떤 어떤 기업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뭐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텍스트에. 가만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르게 읽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업의 가치를 그렇지. 결국 이 기업을 팔았을 때 그 액수가 얼마나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등등등 해서 이제 수치가 나오겠죠. 그게 가치라는 말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게 이제 우리 같이 제가 지금 철학과 교수인데 요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과 평가를 할 때 그 교육공학자들이 혹은 이제 어떤 컨설팅 전공자들이 수치화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과는 몇 점이다. 그래서 뭐 소수점까지 나오면서 이건 객관적인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컨대 뭐 학생 충원율이 한 10%가 되고 뭐 교수 논문은 뭐 몇 프로가 되고 또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몇 프로인데 그럼 몇 프로는 누가 정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데이터를 만든 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우리과 교수님들하고 또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것이야말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정성평가, 정량평가 할 때 일반적으로는 정량평가가 좀 객관적이고 정성평가는 주관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반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의 규범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 좀 괜찮은 좀 지적 능력과 윤리적 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뭔가 하면 얼마만큼 많은 학생이 꾸준히 그 머릿수를 유지하면서 대학 저쟁을 튼실하게 해주는가 이걸로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는 결국 핑계라고 하는 거죠. 그 의도적으로 퍼센테이지 그 배분이 조정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뭐 제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좀 그렇게 봤을 때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그 쿤이 제시한 설명에 있어서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좀 언급했던 그 비판 이론하고 사실 쿤이 시기적으로 좀 겹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빈 중심에서 빈의 어떤 그 지적 토양에서 자라난 쿤하고 비판 이론 이런 식의 이들 사이에 어떤 학문 이론의 어떤 그 알력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공감대 같은 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다 큰 질문이고요. 일단 그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답변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래서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일단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분들하고 쿤이 어떤 상호작용이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재밌는 연구 주제일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수량화가 예. 가지는 인식론적 가치 그리고 그거의 비판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둘 사이에 어떤 그 유사한 점이나 아니면 대립되는 점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연구 토픽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똑똑한 대학원생이 하나 있으면 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건 모르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근데 이제 그 원래 권대중 선생님이 그 아까 그 기업의 가치 가지고 질문하시려고 했던 부분들하고 조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그래도 이게 토마스 쿤의 구조에 대한 연강 시리즈니까 쿤이 당연히 쿤은 빅데이터 이런 거죠 당연히 그거 등장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쿤이 그 논문에서 했던 얘기로부터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얘기하고 거기 논문에는 굉장히 물리과학 위주로 설명돼 있어 사실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 내용에서 이렇게 그 이그젝트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 쿤의 어떤 견해와 일관적인 어떤 내용들하고 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쿤의 그런 입장들의 감화를 받아서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뭘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혼란의 여지를 적을 쿤의 이론에 쿤이 이제 집중한 거는 이거예요. 수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특히 이제 근대 이전에 벌써 12세기부터 수량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고 근대에 이르면서 수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상업자본주의 형성에서 수량화가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교환 가능성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히 그거예요. 교환 가능성 때문에. 그런데 주목하는 건 이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쿤은 굉장히 좁아요. 절대로 무슨 이런 거 안. 자연 철학에서 예를 들어서 근대 자연 철학에서 그 수량화가 논쟁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수량화를 공격할 때는 지금 우리가 수량화를 이해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고 그게 이제 사실은 12세기, 13세기, 14세기 때 쫙 왔다고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일반화인데요. 근데 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쿤은 각 시기의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근대과학 시기에 수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자체 논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하늘 의 현상들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갈릴레오 망원경으로 측정을 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측정인가? 사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완전한 온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도 측정 이론이죠. 그 다음에 수량화를 한다고 할 때 단위를 뭘로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속적인 양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설사 단위를 이렇게 끊는 게 그게 임의적으로 끊어도 되나 아니면은 뭔가 내추럴한 유닛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측정 과정에서 측정하려는 대상의 속성이 측정의 영향으로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논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걸 그때는 다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측정 결과가 그것이 객관적 실제를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측정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옆 사람이 측정하는 거에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측정한 것과 프랑스에서 측정한 것과 영국에서 측정한 것이 똑같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누가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실험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측정하는 거하고 실험을 잘 못하는 사람이 측정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르게 나오는 게 그게 측정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건 스킬의 문제다. 그것도 사실은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측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측정을 해도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지역의 그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피지컬 팩터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습도가 다르든지 온도가 다르든지 뭐 아까 얘기한 기량이든지. 근데 그게 측정 결과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 방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퍼티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적 속성이 로컬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압력이라는 게 브리티시 프레셔가 있고 영국 압력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압력이 있고 독일 압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압력이라는 현상이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측정 장치가 다 다르거든요. 영국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 프랑스에서 측정하는 장치, 독일에서 측정하는 장치가 표준화가 안 됐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국에서 이 장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압력이 프랑스에서 전혀 다른 장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압력과 정말 같은 거냐 아니면 살짝 다른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야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가 어차피 같은 걸 측정하는데 객관적 실제 그 객관적 실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측정해보고 이런 얘기들이 가능해지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성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동시 발견한 여러 학자들이 에너지를 측정하거나 이해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갖다가 표준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라투르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우겨 되거든요. 하나의 틀 내로. 그래서 서로 인커멘셔릿한 그러니까 그 공약 불가능한 체계들을 커멘셔릿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했고 그 과정들에서 측정 작업과 이론적 작업들이 서로 이렇게 공동 구성되는 특징이 있었다는 점을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프락시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정말로 측정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마음인데 소비자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마음을 프락시를 뭘 잡냐면 비헤이비어로 본단 말이에요. 그 소비 패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놨을 때 얘를 사냐 그다음에 돈이 얼마 있을 때 여기까지 사냐 여기까지 사냐 이렇게 그 사람의 소비 패턴들을 쫙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게 프락시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실제 마음을 유추하잖아요. 과학에서는 그 프락시를 잘 잡아하는 그러니까 프락시를 여러 개로 잡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측정하기 쉬운 프락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원래는 그 자기가 측정하려는 대상의 속성과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고 가장 안정적으로 그것들을 반영하는 프락시를 잡아야겠죠. 근데 선생님 잘 아시지만 그런 프락시일수록 측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의 편의성과 원래 우리가 그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을 반영하는 정도를 적당하게 이렇게 절충을 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측정하기 쉽고 적당하게 반영하는 것들을 프락시로 잡아가지고 사회과학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쿠는 여기까지가 이제 쿤의 얘기 마지막. 쿠는 그 프락시를 사용한다는 결정에 이르기까지도 전사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개 사회학 논쟁은
그 객관적 실제가 그 객관적 실제는 어차피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고 다만 그걸 프락시를 뭘 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쿠는 사실은 그 객관적 실제에서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개념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됐고 학자에 따라서 실제로 경제학사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게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사실 합의를 도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도출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 우리는 이제 이거에는 합의를 했어. 소비자 마음은 이런 거야. 이걸 어떻게 측정하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측정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중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것을 측정해야 되는가의 합의에 도출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거에 합의하고 나서도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 또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 여러 단계로 나온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쿤의 얘기 아니라 제 얘기인데 저는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이 가지는 그 기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그런 샘플링의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기법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기법의 장점에만 하고 그 기법의 단점은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단점이 보여야지. 근데 그 단점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는 쿤이 한 얘기인데 다른 패러다임이 나와야지 이제 그 기존 패러다임 단점이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빅데이터 패러다임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빅데이터가 아무리 커도 실제로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잖아요. 혹은 자연이 만든 데이터고. 근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바이어스가 없더라도 편견이나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치죠. 그렇더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내추럴 바이어스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데이터는 라고 일단 어스üm을 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정상분포니 수많은 통계 기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충분히 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다. 내추럴 바이어스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어서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까 그 프락시 얘기를 치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거죠.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프락시를 써야 돼요. 프락시 빅데이터. 근데 그때 SNS를 쓴다.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SNS 데이터를 막 긁어가지고 로봇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데이터셋을 크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 통계 기법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뭐냐면 SNS 데이터가 사람들의 생각 분포에 대한 조언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SNS 데이터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들의 분포, 그다음에 의견들을 제시하는 방식, 그 인종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강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진짜 생각하는 것들과 충분히 유사하다. 통계적 용어로 디스트리뷰션의 호몰로지가 성립한다. 그게 전제돼야 되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사실이 이미 많이 밝혀졌거든요. 왜냐하면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SNS를 저처럼 전혀 거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가령 100만 명이 SNS를 하면 100만 명이 똑같은 수준으로 컨트리뷰션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SNS의 영향력이 크고 가령 뭐 파워블로거라든가 아니면 유튜버 중에서 인기 유튜버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 기여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로 100만 명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그 몇몇 그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 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좌우될 수가 보여주는 예가 테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했던 인공지능이 그 성차별적이고 인종적 차별적인 발언을 막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닫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가정을 한 거예요.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머신러닝을 시켜야 되는데 SNS를 모은 거예요.
SNS. 그랬는데 SNS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보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훨씬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극단적 견해들이 훨씬 더 많이 오버 리프리젠트 돼 있어요. 지금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고 SNS 빅데이터에 대한 낭만주의가 있었던 시대거든요. 테이 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SNS 데이터를 모으면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 드러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켰더니 또 그걸 또 알고서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다 로봇을 풀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풀어가지고 일부러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것에서 쫙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 바이어스도 있고 원래도 바이어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04년, 5년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아니 그 정도로 오래되진 않았다. 2010년 정도. 하여튼 꽤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나이브하게 접근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빅데이터 모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가지고 훨씬 조심스럽게 모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모으지 않고요. 얘가 바이어스 돼 있을 가능성을 이미 처음부터 전제하고 모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많이 모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런 그 통계적 기법들을 가지고 얘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더 리프레젠트 되거나 오버 리프레젠트 된 걸 다 제거하고 근데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거 하는데요. 사회과학자분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크게 당하고 나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더 본질적인 건데요. 이제 코딩의 문제가 있어요. 코딩의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현재는 인공지능도 많이 사용하고 어떤 통계적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여긴 레이블링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고양이, 개 이게 돼요. 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고양이다, 개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들 한참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면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이고 처음부터 그런 거 하나도 안 주고요. 그냥 데이터만 잔뜩 넣고 얘가 스스로 온톨로지를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공학 용어인데 스스로 세계를 이게 사실은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되게 잘 적용되는 건데 수많은 스티뮬러스들이 막 들어와요. 데이터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뭉치덩어리로 뭉쳐낼 수 있는 방식이 무한히 많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렇게 무한히 많지가 않고 왜냐면 콘스트레인트가 워낙 많이 있어서 그것들 몇 가지가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펙티브니스나 이런 걸 막 집어넣으면 제일 설득력 있는 온톨로지가 튀어나와요.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걸 쓰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양이다, 개다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는데 얘가 하나의 범주고 얘가 하나의 범주다. 그게 비지도 학습인데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이 두 번째 경우도 흥미롭고 사실은 편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온톨로지에 제한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훨씬 철학적으로 흥미로운데 그 비지도 학습은 사실은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지도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고양이나 개를. 가령 100만 장을 갖다가 그 인공지능한테 혹은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한테 학습을 시키고 싶으면 그 100만 장을 누군가는 코딩을 해야 돼요.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그래서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냐면 당연히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그 코딩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비싸서 안 되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개, 고양이는 상당한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라오스 사람 시켜도 돼요. 그 사람 시켜가지고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사실 그 사람들도 틀려요. 뭐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미국적으로 꾸민 개를 고양이로 오인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문화가 전혀 배제되진 않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들. 예를 들어서 성차별. 어떤 게 성차별이냐. 혹은 인종 차이. 뭐 이런 거. 이런 개념들을 레이블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코딩을. 그러면 누가 코딩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빅데이터의 존재 조건 자체가 어쨌든 그 코딩이나 레이블링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투명하다고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아무런 편견이라는 게 없다고. 스몰 데이터 때는 그걸 일일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시저가 있어요. 둘이 다 독립적으로 한 다음에 맞춰봐서 그 것들하고 안 맞는 것들은 사실은 다시 계산. 이게 빅데이터가 그렇게 못하거든요. 빅데이터가 그렇게 못해서 그래서 100만 개가 있으면 못 맞춰봐요. 한 100명한테 각자 10,000개씩 준 다음에 쫙 한 다음에 그냥 모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실제로 스몰 데이터 처리 때만큼 그렇게 그 일관성이나 그 편견들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코딩 작업에서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코딩 작업에서 들어가는 그런 편견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사회과학 영역에서요. 예, 아직 초보 같아요. 지금 데이터 수용하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막 새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레이블링하고 코딩 그 부분이 어떤 사람들의 사회 문화 어떤 규범이 들어가는 그 영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그쪽을 우리가 좀 논쟁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빅데이터 자체가 예. 중립적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 20분 넘었네요, 벌써. 정말 시간 잘 갑니다. 예.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근데 조주현 교수님 아까 질문을 에너지 공존의 법칙의 동시발견 좀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난 그 말씀을 들으면서는 역사 철학에서는 그 BC 500년 전후에서 동서 관계없이 유럽에서는 뭐 소크라테스, 공자맹자, 또 뭐 에레미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거와 비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 말씀하시기 그 전에 이제 패러다임의 종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독일이다, 일본이다, 뭐 이렇게 그게 각각 틀리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부분적으로 보면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한 범례를 뽑았을 때는 궁극적으로 같은 지표 아래 설정있는 결과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혹은 독일에서 혹은 일본에서 어떤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것이어야지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르다고 이제 전제하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떻게 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엉뚱하게 다르게 토마스 쿤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하고 이 얘기했는데요. 세세한 거는 저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비판 이론과 전반적으로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 자신이 그 빈 학파의 칼포프나 이 주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저의 그 관심, 비판 이론에 대한 관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역사 철학적인 측면에서 내가 시도해서 밝히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바탕은 사람이란 뭔가 인간 문제, 인성 문제로 봤기 때문에 토마스 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수님에 비해서 뭐 전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그 쿤이 무슨 인간이 무엇인가나 역사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는 본 적이 없어서요. 당연히 그 말씀은 정말 되게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그 두 번째 에너지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쿤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교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학적이려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프랑스 사람들은 좀 다른 식으로 가령 압력을 이해하고 영국 사람들은 또 약간 다른 식으로, 독일 사람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과학적이려면 보편 타당해야 되니까 모든 그 지역에서
측정한 압력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를 그 측정하는 거고 그 측정 방법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게 똑같은 걸 측정한다고 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당위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당위를 그게 자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위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그래서 영국 물리학자들은 자기네들이 측정하는 방식의 압력 측정이 있는 것이고 프랑스하고 독일 너희들은 틀렸다. 프랑스는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 방식이 맞는 것이고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의 압력 개념이 잘못됐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논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그 혹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들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그 콘센서스가 합의가 도출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당위가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그 과학자들이 야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동일한 똑같은 걸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동시성 얘기할 때 저는 그 백승규 원장님을 바로 떠올렸거든요. 바로 특히 그 연구 많이 하셨고 당연히 이제 그 전혀 교통 가능성이 없는데 동시에 아주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참 신기하다. 그다음에 이제 악셀자이트 자축신에 그렇죠. 추계시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달라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추계 시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많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혁명이나 국가의 탄생과 연결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이제 충분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특히 유교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공부가 부족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설명들은 전혀 다른 시기에 인류가 그런 서로 형태긴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방식의 그 이후에 수천 년간 영향을 끼치는 생각들을 고시 해낼 수 있었던 것들에는 일종의 그게 국가가 됐던 뭐 생산력이 됐던 농업이 됐던 어떤 인과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고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쪽 리터러처를 많이 읽었는데 아니면 이제 관념론적으로 사실 그게 일종의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어떤 보편 타당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쪽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쿠운으로 돌아가면 쿠운은 동시 발견의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과적인 측면들에 훨씬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서로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왜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나?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동시 발견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과학적 기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측정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측정 결과들이 알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양들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그 패러다임들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그 근거가 되는 과학 이론들에 대해서 선배학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논의를 해놨고 그러니까 그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쿠는 과학 지식은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인식론적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동시 발견한 각각의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식화를 시켰지만 결국 그것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그 과학 연구 전통에서 사이언티픽 트래디션에서 그런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집적됐고 그것들이 모여져 있었기에 그거에 기반해서 이렇게 상당히 좀 다른. 근데 그런 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근원을 따지면 쿠는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후기 쿤의 철학을 염두에 두면 사실은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일종의 콘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해 보면 대충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결과들을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에너지 보존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그 관념론적이보다는 그 과학자 공동체 내에 작동하는 인과적 요인으로 쿠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 동영상 용량을 많이 썼는데 뭐 마지막이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마 그 지난 4번째 강연 끝에 마지막 강연 때는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겠다 이렇게 또 공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까 좀 약간 서둘러 끊으려고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5차례 강연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신 이상욱 교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릴까요? 예, 박수를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끝 마지막 멘트로 2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년에도 역시 못지않은 좋은 강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또 이상학 교수님 언젠가 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